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준범입니다. 자, 이번 회계관리 1급입니다. 자, 2022년도 5월달 거 3회차 분입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은 2022년도에서 이제 6번째로 이제 업로드하는 이제 회차이고요. 이제 5월달에 이제 문제 자체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회계관리 1급 자체가 지금 제가 이제 3, 6, 9, 12 이제 1월달 것까지를 이제 해봤는데 문제 난이도 자체는 뭐 두드러지게 뭐 크게 뭐 어렵다, 뭐 크게 쉽다, 뭐 그런 것 자체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때까지 2022년도를 했던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다 그냥 평이합니다. 거의 다 비슷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비슷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공부를 했다면은 다 합격할 수 있는 내용들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좀 많이 보면 볼수록 좀 많이 적응이 좀 되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고, 2022년도 것만 보는 게 아닌 뭐 2021년도 거, 그 다음에 2020년, 2019년 문제까지도 뭐 3일 회계 법인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도 한번 꼭 풀어보시는 것을 꼭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2년도에서 이제 시행한 이제 재무회계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40번까지 존재하는데 총 4개의 파트를 나누어가지고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1번입니다. 다음은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 자, 한번 봅시다. 연결 실체가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을 전제로 제정된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KIFRS를 뜻하죠. 자, 무엇 중심의 회계 기준으로 상세하고 회계적인 방법을 제시하기보다는 회사 경영자가 경제적 실질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도록 기본 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 주력한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GAF는 이제 규칙 중심으로 이제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게 IFRS를 넘어가면서 규칙 중심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원칙 중심으로 이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원칙 중심의 회계로 이제 바뀌면서요. 그래서 기본 원칙과 방법론을 제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원칙 중심으로 이제 보는 걸로 되어 있고요. IFRS는. 그래서 또한 국제 자본 시장의 이용자들에게 보다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게 IFRS가 약간 목적 적합성을 좀 이제 많이 담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GAF는 주로 이제 신뢰성을 목적으로 많이 담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다르긴 해요. 그래서 자산과 부채에 대한 목적 적합성은 약간 그런 역사적 원가를 취하고 있지는 않고요. 주로 공정가치. 그러니까 매년 이제 가치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시가를 평가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공정가치 적용이 이제 많이 확대된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 근데 GAP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이제 기업에게 기준 신뢰성으로 이제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역사적 원가주의를 많이 취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신뢰성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원가는 GAFP 쪽이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맞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의 유용성을 증대시키는 가장 근본이 되는 질적 특성입니다. 유형성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형성은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제 누구나 이제 보고를 하고 이제 누구나 이제 사용이 가능한 뭐 정보를 이제 제공한다 라는 게 이제 유형성인데, 유형성은
자, 누구나 정보 제공까지. 그럼 여기에서는 목적 적합성, 그러니까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그다음 중요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신뢰성 같은 경우에는 표현의 충실성,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중립성 뭐 이런 거를 이제 뜻하는 거죠. 근데 유형성을 증대시키는 이제 근본이 되는 거라 얘기를 했으니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재무제표에서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를 기술한 것으로서 본 재무제표의 일부이다. 뭐 어떤 거겠어요? 재무제표를 반드시 기재할 사항. 자, 1번. 회사의 개요와 중요한 회계 처리 방법. 뭐 3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맞죠. 회사의 개요와 중요한 회계 처리 방법. 재무제표에서 반드시 기재해야 될 거. 두 번째는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 뭐 투자자산을 뜻하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서도 공시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주석에다가 기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품 제조 원가의 계산 내역. 사실 이거는 사실 이제 기밀이기 때문에 회사 내부에서만 그걸 적용을 하게 돼 있고요. 회사 내부에서만 보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 제조 원가의 계산 내역은 원가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대한 부분은 기재를 할 필요는 없고요. 주석에다가 공시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이거는 당연히 주석에다가 기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 가지급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떠한 사항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추가적으로 이제 주석에 대해 이제 기재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무제표를 이용하는데 추가적인 정보를 기술한다. 이거는 주석에 대한 설명인 거죠. 그래서 3번인 경우에는 이 원가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역은 영업 기밀 중에 하나고 회사 내부에서만 이제 그런 거 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공시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제품 제조 원가가 얼마 있는지는 보여주지만 그 계산 방법까지는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건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번입니다. 다음 중 중소기업 회계 처리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 문제가 이제 한 번씩 나오죠. 중소기업 회계 이제 특례. 사실 요거는 이제 GAAP에서 이제 근거를 해서 하는 거긴 한데, 요거는 약간 중소기업 그 법에서 약간 조금 특혜를 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특례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회계 처리도 허용을 하겠다 뭐 라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는 의미에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상장 법인 및 금융회사의 경우 중소기업 회계 처리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이게 당연한 거죠. 상장기업 같은 경우에는 회사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의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쪼매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장법인을 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거의 비상장으로 이제 많이 보기도 하고 상장으로 해버리면은 또 어느 정도 규모가 좀 커야 되고 게다가 뭐 자금을 대량으로 조달받더라도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도 사실상 상장법인보다 좀 운영하기 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 규모가 좀 큰 편에서는 상장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비상장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상장 법인은 중소기업으로 또 안 보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례 규정 같은 경우에는 적용도 할 수 없다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관계 기업 및 공동 지배 기업도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중소기업이거든요. 관계 기업 및 공동 지배 기업이라고 되는데 사실 이거는 유의적인 항목이 존재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분법을 원래 적용해야 되는데 관계 기업 및 이제 공동 지배 기업은 이제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중소기업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유가증권 손상 차손 누계액이 존재하는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 그러니까 누계액이 존재하는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인 경우 취득 원가를 장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누계액이 또 존재를 해요. 근데 중소기업은 이거는 이제 보니까 누계액은 있으면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누계액 없이 이제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인 경우에는 장부 금액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계액이 존재 안 해야 된다는 거죠. 안 하고는 맞는데, 근데 이러한 3번에 대해서는 누계액이 있는 상태에서 시장성이 없는 상황이니까 장부 금액 할 수 있냐 했을 때는 못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중소기업 특례에 대해서는 올바르지 않다 라고 보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시가가 없는 파생상품의 계약 시점 후 평가에 관한 회계 처리를 아니할 수 있다. 시가가 없는데 뭐 평가 못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게다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복잡한 부분에 대한 회계 처리는 안 하는 게 낫다. 뭐 그런 의미도 좀 담그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할 수 있다. 뭐 그런 부분도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 뭐 이 정도는 뭐 그냥 해 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회계 처리 특례에서 올바르지 않은 내용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5번입니다. 다음 중 상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3일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한 것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서로 다른 거래처에서 발생한 외상 및 출금과 외상 매입금을 서로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했다. 이건 할 수가 없죠. 근데 예외적으로 같은 거래처를 만약에 이제 상계 처리하는 거는 그 장부에다가는 작성이 가능해요. 근데 문제에서는 같은 거래처가 아니죠. 다른 거래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래처에서 이제 틀린 거고요. 그래서 외상 및 출금과 외상 매입금을 서로 상계해서 순액으로 표시했다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차감하여 순실현 가능 가치로 평가하였다.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이제 차감을 해서 이제 순실현 가능 가치로 평가했다는데 사실 이건 맞죠. 요거는 예를 들어서 외상 매출금이 뭐 100원이다, 뭐 대손 충당금이 뭐 10원이다 라고 하면은 요렇게 이제 90원으로 이제 요렇게 이제 순실현 이제 가치로 이제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3번.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였다. 뭐 유동성 배열법이죠. 예, 맞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업무용 차량 운반구 비유동 자산을 구분 표시했다. 구분 표시의 원칙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건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6번입니다. 자, 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유용성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유용성. 자, 1번 한번 봅시다.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자산과 구성 내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맞는 거죠. 기업의 자산과 이제 구성 내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번.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자본 구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죠? 자본 구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맞죠? 자산, 부채, 자본. 자산, 자본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재무상태표를 손익계산서와 같이 사용하면 자산의 수익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3번에 대한 얘기는 수익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3번이 오해할 수 있는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같이 사용하면 돼 있잖아요. 재무상태표는 그러니까 기업의 재무상태, 즉 자산과 이제 부채에 대해서 이제 본다고 하면은 수익률을 봤을 때라고 생각하면은 뭐 재고자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이런 거를 이제 대입을 해가 이제 손익계산서는 이제 매출액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병합을 하면은 이제 수익률도 대체 얼마 나오는지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게 수익률에 대한 부분은 아마 단기순이익을 뜻할 거예요. 단기순이익은 요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그 이익잉여금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사항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3번에 대한 얘기는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에 대해서 수익률에 대해서는 얼추 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재무상태표는 모든 자산 부채 항목에 대해 현행가치 정보를 제공한다는데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모든이라는 부분 자체가 틀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상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통화 및 타인 발행 수표 등 통화 대용 증권과 당좌 예금, 보통 예금 및 현금성 자산을 말한다. 그렇죠. 통화 및 타인 발행 수표라고 하면은 현금성 자산이고 현금인 거 맞죠? 그 다음에 통화 대용 증권과 그 다음에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현금성 자산을 말한다. 뭐 7번에 대한 1번은 맞죠. 그 다음에 2번. 현금에는 지폐 주와 이에도 타인 발행 당좌 수표, 자기압 수표, 우편함과 같이 일반 지급 수단으로 쓰이는 대용증권이 포함된다. 이거는 통화대용증권이죠. 그러니까 현금을 대신해서 쓸 수 있는 대용증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차용증서, 수입인지, 엽서, 우표, 부도수표, 부도어음 등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 맞죠? 부도어음과 수표는 요거는 현금 아니죠? 요거는 채권이고, 엽서, 우표는 통신비로 처리하고, 수입인지 통신비, 차용증서는 장단기 차입금 또는 대여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3번은 맞아요. 그 다음 4번이 틀렸다. 현금성 자산은 단기 운용 목적으로 유동성이 높은 유가증권으로서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 것을 말한다. 이 부분이 틀렸죠. 보고기간 종료 현재 이 부분이 틀렸죠. 원래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취득 당시 이제 만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돼야지만 현금성 자산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12월 12월 말일로부터가 아니고 취득 당시 만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해야지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8번입니다. 다음은 연속된 거래에서 10월 10일자 회계 처리 시 대변에 나타날 계정 과목으로 가장 옳은 것입니다. 대변입니다. 자, 10월 1일 거 한번 봅시다. 현금의 실제 잔액은 20만원이나 현금 계정의 장부 잔액은 30만원이 되어 원인을 조사 중이다. 그러니까 실제는 20만원, 장부는 30만원. 지금 10만원이 지금 모자르죠. 지금 차익이 지금 10만원만큼 모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금보다는 지금 장부상 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현금이 나간 걸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이 10만원, 그 다음에 현금 과부족 10만원 이렇게 처리해요. 원래는. 근데 10월 10일자에 보니까 위 현금 가부족액 중 5만원은 거래처와 저녁 식사비 지출에 대한 기장 누락이다. 어떤 건지 알아냈잖아요. 5만원은 어떤 건지 알아냈으니 이제 현금 가부족은 어떤 거 알아냈으면은 이제 그 역할은 이제 끝나게 돼요. 이제 알았네요. 저 갈게요. 이제 5만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차변에는 뭘로 처리해요? 접대비로 처리하면 되죠. 5만원. 요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회계 처리 시 나타날 계정 과목은 어떤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분기 처리해보면은 그 답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 과부족 5만원으로 처리를 해야 되더라 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이냐면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9번입니다. 다음 중 유가증권 결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결산입니다. 평가를 한다는 뜻이죠. 자, 1번. 자, 한번 봅시다. 유가증권은 법적으로 기업 외부에 위탁 보관을 해야 한다. 이 맞을까요? 난 좀 위탁 보관할 필요 없다고 보는데요. 1번은 아닙니다. 위탁 보관할 필요 없어요. 유가증권은 내가 투자해서 내가 돈 버는 건데 위탁 보관할 필요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아니다 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유가증권 결산 시 유가증권을 직접 실사해야 한다. 실사? 해야 되죠. 그렇죠. 결산 시 이제 실사한다는 거는 이제 평가한다. 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유가증권 실사 시에는 금액, 수량, 증권번호, 발행 회사명을 확인해야 한다. 이거 당연한 거죠, 이게 당연히. 회사 예를 들어서 외국 주식에 뭐뭐다.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에 어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한국 주식은 3얼이다. 아니면 L얼이다. 이런 주식들 있잖아요. 당연히 그거는 확인해야 되는 게 맞죠, 실사할 때는. 그 다음에 유가증권 실사 시에는 기말 평가액도 확인해야 한다. 맞죠? 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2번하고 4번하고 똑같다 보시면 돼요. 실사해야 한다는 거는 이제 유가증권이 얼마 남았냐 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단계고, 이것도 기말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랑 같다? 거의 비슷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에 올바르지 않은 부분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0번입니다. 거래처인 주식회사 서울에 파산으로 매출 채권 10만원을 대손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파산인데 대손 처리했대요. 돈을 못 받은 거잖아요. 근데 뒤에 보시면은 대손 충당금이 15만원인 경우 이 거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볼까요? 일단은 파산인데 지금 돈을 못 받은 금액이 지금 현재 10만원 정도가 된대요. 근데 항아리 신주단지에 모아놓은 대손 충당금이 있는데 이게 15만원 정도 지금 보관을 해놨대요. 근데 그러면은 상대방 회사가 이제 돈을 못 받을 걸 대비를 해서 미리 적립을 해 놓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제 파산인 경우 이제 내 비상금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럼 얼마만큼 쓰면 돼요? 10만원만큼 이제 파산 냈고 15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니 10만원만큼 내다 빼다 쓰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번 회계처리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대손 상각비 적어야 되는데 지금 항아리 신주단지에 대손 충당금이 있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을 먼저 처리합니다. 15만원 중 10만원만큼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즉 매출 채권을 뜻합니다. 10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돼요. 대손 충당금은 원래 외상매출금의 차감성 계정 과목이고요. 외상매출금은 자산의 감소로 처리를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1번 한번 봅시다. 유동자산이 증가하고 이익잉여금이 감소한다. 유동자산이 증가해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왜냐하면은 외상매출금은 대변이기 때문에 유동자산은 감소하게 되고요. 이익잉여금은 사실상 큰 변화는 없어요. 불변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원래 그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에 대한 대손상각비가 대손충당금으로 이미 커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으로 따로 처리해야 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유동비율이 증가한다. 아니죠. 유동비율은 증가하지 않죠. 자산 총계는 불변이다. 솔직히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대손 충당금을 넣어버리면은 재무상태표에는 대손 충당금이 내려간 걸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플러스가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불변이다 라고 했을 때는 솔직히 이거는 재무제표를 저도 까봐야 하는데 저도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불변이다 이렇게 맞는 걸로 하죠. 근데 유동비율이 증가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유동자산은 불변이고 이익잉여금은 감소한다. 저는 사실 이게 자산 총계가 불변이라고 봤을 때는 유동자산도 불변이라고 보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재무제표를 직접 해봐야지만 정확히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감소한다라고 보는 것도 사실상 맞고요. 근데 원래 대손 충당금 자체가 이제 외상매출금의 차감성 개정 과목이다 보니 이거를 반대로 된 상황이니까 사실상 큰 변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 그래서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익잉여금은 감소하지 않습니다. 이익잉여금은 비용으로 처리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불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유동비율과 자산 총계는 모두 불변이다. 왜? 유동비율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한 게 이제 2번하고 3번이 이제 맞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유동비율은 이제 외상매출금을 대손 충당금 커버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변화는 없는 거고, 자산 총계는 당연히 유동비율 자체가 변함이 없으니 자산 총계는 당연히 불변인 건 맞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 불변이다 라고 했을 때는 맞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